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문사회 학술 지원 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낙연 의원이나 유기용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R&D는 대단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문사회 분야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의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R&D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고 정부 지출 대비 R&D 투자는 전 세계 1, 2위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지만 인문사회 분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체 R&D 예산 증가에 대비해서 인문사회 분야는 정체 상태에 있고 더욱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3% 감소한 상태입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해서 인문사회 학술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문사회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최근에 학술연구 지원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개인 연구군이나 집단 연구군, 학문 후속 세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연구비의 규모나 전체적인 게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선정률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초연구 쪽이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의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 우수학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공동연구 같은 경우는 외견상으로는 일반 공동연구가 13%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쪽에 대한 지원은 2020년의 경우에 선정률이 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단 연구에 있어서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선정률이 8.8%로 나와 있고 그중에 이 역시 정책 연구라든가 탑다운 과제가 아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일반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거의 선정률이 5%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주요 사업별로 예산을 보게 되면 인문사회 기초연구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인문사회 연구소 예산을 내년에 올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잡아놔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해졌지만 굉장히 하나하나의 사업들의 감액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인문학 진흥 사업도 대단히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도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3%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학문 후속 세대 사업은 작년보다 외형상 줄었지만 학술 연구교수, 인문사회 학술 연구교수가 향후 4년간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매년 300명씩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년 120억씩 증가를 해서 학문 후속 세대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현재의 계획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연구 지원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현재도 워낙 경쟁률이 치열한 최소한의 규모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명저 번역이나 저술 출판은 인문사회에서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분야인데도 비해서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증액의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 대중화 사업은 문체부와의 업무 조율로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문한국 사업은 HK 사업, 인문한국 사업은 외형상 동일하지만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일단 예산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감소 가능성이 큰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회과학 연구인 SSK도 계속 현재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 조정에 따라서 감액폭이 현재는 드러나지만 향후에 이게 축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증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부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서 우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액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술 지원 현황을 지출 항목별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느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기 위한 겁니다. 이 자료 자체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전체 인문사회 학술 연구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술 그 활동 수당이라고 하는 그 전임 교수들, 연구 책임자들에게 주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9.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비전임, 전임 교수가 아닌 비전임에게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임과 비전임으로 연구 수혜 현황을 좀 구분을 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모든 연구비를 받고 있는 신규나 계속사 모두를 포함할 때 전임 교수는 5,006명, 비전임 교수는 5,324명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전체 연구자인 7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는 인원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현재 연구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지원은 전임과 비전임이 거의 비슷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연구비를 보면 전임 교수는 1인당 월평균 39만 원 정도의 연구비, 대단히 소액이죠. 비전임 연구자는 1인당 150만 원 남짓의 연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전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향후에도 학문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비전임 교원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지역별로 좀 나눠봤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학술 연구교수의 경우만 2019년에 지역 쿼터를 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도 2019년에 50대 50으로 나눴기 때문에 50%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수도권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문사회 연구자의 상당수가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성별로도 한번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선정률에 있어서나 비율에 있어서나 여성 연구자의 약진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수도권 연구자가 선정률이나 비율에서 높고 작년에만 특수하게 진행을 했던 연구소 지원 사업이 작년에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수도권 비수도권의 비율을 정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균등을 해줬고요. 대형 사업인 HK 사업은 수도권 비율로 거의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전체적으로 높지만 연구비의 총액은 남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대형 사업일수록 연구 책임자를 남성이 맡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 연구의 경우도 신진 연구에 비해 중견 연구는 여성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연구재단에서는 비수도권이나 여성 연구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비수도권이나 여성을 우선적으로 우대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여성이 우선이고 비수도권이 그 다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와 업적이 많은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정 대상 수가 많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고려할 수 있지만 선정 대상 과제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수도권 비수도권을 고려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 연구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업적 산정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 등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연구비 예산이 지금 모두가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의 얘기도 없진 않습니다.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높은 경쟁률 그리고 아주 낮은 선정률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 연구자들에게 정말 이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민망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선정률이 낮기 때문이죠. 또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연구비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을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수량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시도를 하려면 현재의 연구 예산에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액을 해야 되는, 일종의 쥐어짜고 줄여야 되는 한계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융합연구라든가 새로운 융합연구,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을 시도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사업의 예산 규모가 매년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그 기재부와 실랑이를 해야 되고 교육부나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저도 여기에 오기 전부터 국회를 많이 다녔는데 예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 들쑥날쑥한 사업별 규모가 연구자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수량이 예산의 부족에 의해서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수도권, 비수도권의 할당을 통한 지역 균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역 편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지금의 예산 편성 구조는 세밀하게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재단의 본부장으로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지원의 현황을 볼 때는 대단히 암울하고 비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비 예산의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연구비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산 당국, 정책기관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도 스스로 우리의 학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연구를 위한 도전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아래 이후에 발표할 두 분 발표문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조직이 신설되거나 또는 학술기본법이나 지금 현재 학술진흥법이 있는데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한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예측 가능한 예산 배정의 원칙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